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를 이끌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편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의 주의를 기울여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 업무를 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생활해왔습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향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19일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30분 만에 TV를 꺼버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자가 대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출 요청 자료의 20%도 제출하지 않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 몰랐다. 그전엔 신경 쓰지 않았다. 모르는 사실이라고만 말하는 후보자. 초지일관 그는 드러나는 각종 비리와 범죄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특히 그의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 부분은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을 포함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된 재산까지 이자가 청문회장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로 여겨졌는데요.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윤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용균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제일 빵 터졌던 부분은 전국 법원장 담임평가 최하위, 일반 변호사 평가에서도 최하위, 법원 내에서조차 능력과 평판이 최악이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후보자가 된 걸까요? 거기에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 카르텔로 승승장구해온 그의 모습이 입으로만 카르텔 척결을 외쳐댔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이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쪽팔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국감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검사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로 지명받은 후에 사양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냐 그러면 예. 사양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친한 친구라는 사이는 또 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만은 삼권 분립의 정신, 헌법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좀 제 자신이 적격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부담이 되지 않았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사양하지 않았다니까 제가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재판 리더십하고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임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전국 법원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서 전국 법원장 담임 평가하고 있죠? 예. 왜 본인이 법원장 재직하면서 담임 평가가 최하위였어요? 매번. 저는 뭐 그 부분 어쨌든지 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예. 예. 그 담임 평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데서도 늘 하위에 속했죠.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는 저희들한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까?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는 이렇게 평가 좋지 않은 후보자를 아주 우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내정을 했을까요? 이거는 일각에서 조직 내외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은 후보자가 무리하게 임명된다면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대법원장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민사판례 연구회 변호사 회원 중에 약 절반인 23명이 김앤장 소속이고 모두 판사 출신이에요. 교수 중에는 서울대 교수가 27명으로 특정 인맥이 몰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경향신문 보도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학부생 때 김앤장 인턴을 해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김앤장에는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제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을 해가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해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정직하셔야 되거든요. 김앤장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학부 인턴의 경우에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 공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 그러면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심법으로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거죠.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 아들이 미국에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 때 여기 와가지고 그런 스펙 공동체까지 이렇게 이제 아빠 찬스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가고 있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특권 동맹이 지금 세습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렇게 아빠 찬스로 인턴하고 논문 쓰고 스펙 쌓고 고위 엘리트 족벌 공동체, 이게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알고 계십니까?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 세상 길 가는 사람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재산 형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임명이 되시면 역대 대법원장 중에 재산 1위, 제일 부자 대법원장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도 많고 위법도 많고 모르시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는데 관련법을 몰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계의 무심에서 잊고 지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법 개정을. 근데 제가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법원에서 재산신고 때마다 대상자들에게 개정 사실을 누차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모르셨다면 그건 가계에 무심한 게 아니고 법관 윤리에 무심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농지 취득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예. 농지법은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농지로 적혀 있으면 법적으로 농지 아닙니까? 예? 본인도 판결에서 잡종지로 사용돼도 농지는 농지라고 하셨어요. 그 본인 판결한 걸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답니다.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지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선출직들은 재산신고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와 관련돼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이고요.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럼 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몰랐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판결해 주신 적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아무튼 저희 뭐 불찰입니다. 장녀의 그 증여세 탈루 문제가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 증여세 탈루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주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증여세 대상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후보자가 한창 판사로 일하던 2002년에요. 성남세무서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일현 씨에게 압류 처분을 했죠. 후보자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분인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공문서에 보면 징세라고 하는 분류 제목이 있습니다. 압류의 이유가 세금 체납입니다. 공직자이던 시기에 후보자가 일가의 납세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징세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렇다 말씀이신가요?